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난달 말 국토부의 대구 경북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의성군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물류단지는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은 군위군에 배치했기 때문인데요. 의성군민들은 지난 2020년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 물류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는 문구를 들어서 화물터미널은 당연히 항공물류단지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구시는 신공항 합의서에 군공항 분야는 의성, 민간공항 분야는 군위로 배치하게 돼 있다며 이 민간공항 관련 시설인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바꾸는 건 불가하고 대신 의성의 물류단지를 신공항 화물을 처리하는 중심 허브로 조성하겠다면서 의성군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 등 신공항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데 반해서 의성은 약속만 무성했다며 의성군민들의 불만에 일면 수긍이 간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공항 이전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의성군민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각종 발전 방안들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9월 7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하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최저기온 1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떨어졌는데 낮에는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늦더위가 계속되고요. 맑은 날씨와 함께 한낮엔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에 이민청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소위 이민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지난 8월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이민청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민 정책의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국 시도별로 이민청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인데 그제 열린 제138회 경북 포럼에서도 발제가 됐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북 도청 소재지인 안동에 이민청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자는 건데요. 설립 과정에서 이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노동시장과 일자리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더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되는데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금세 낮아지니까요. 얇은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70km 안팎이 예상되고요. 늦은 오후쯤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에 설치됐던 신부 지진계가 설치와 동시에 고장을 일으키면서 1년여 만에 결국 인양됩니다. 신부 지진계는 지난 2017년 촉발 지진을 일으켰던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지난해 5월 인근의 미소 지진을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시추공 안에 지하 500m, 780m, 1400m 깊이에 각각 설치됐는데요. 하지만 설치와 동시에 1400m 깊이의 신부 지진계가 작동되지 않았고요. 이후 다시 한 달여 만에 780m 깊이의 신부 지진계도 고장을 일으켰고 마지막 500m 깊이의 신부 지진계도 지난 7월 작동을 멈췄습니다. 현재 신부 지진계를 설치했던 영국 제작사의 전문 기술자가 인양 작업에 함께하기 위해 입국했고 이번 주까지 온전한 인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4.9도, 습도는 79%, 체감온도는 26.8도입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으니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에서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바다의 물결 1에서 2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휴항하는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지난 4일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지난 7월 완료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군의 취약한 의료 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현재 울릉군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이 있지만 의료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경상북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헬기에 대해서는 구매뿐 아니라 민간 헬기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헬기 상주 배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울릉군은 경북도 내 유일한 도서지역이란 입지적 특성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 되는 등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 만큼 의료 서비스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울릉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조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법령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대구시 도시정비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대구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오래되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네. 임원 대의원 등 주민대표들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대표들이 불투명하고 비전문적 조합관리로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내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분쟁조정, 행정, 지도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79곳이 있으며 이 중 올해 상반기에 중구의 명륜지구 재개발을 비롯한 그 서구 중리지구 재건축, 남구 대명육동 4사구역 재건축, 달서구 남구 라일락 성남 황실 아파트 재건축 등 4곳에 대해 용역 공사 계약, 조합 행정, 자금 운영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3곳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각종 법령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 중에 조합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있으며 예.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기관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4개소에 6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이 가운데 17건은 고발 조치하고 8건은 시정명령, 4건은 한수 조치, 36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습니다. 네. 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금 차입 한도액이나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차입한 경우가 있었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제작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지만 이를 네. 제작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모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회의록, 추진위원회 회의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조합 설립
인가시 추진위원회 업무 및 관계 서류 등에 대해 인수인계서를 미작성한 경우는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근데 용역이나 공사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경우 시공사의 공사도급 계약에 포함된 항목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단계별로 예상되는 용역 계약을 사업 단계와 상관없는 시점에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예. 있었습니다. 회계 처리 분야에서는 지적 사항들이 어떤 게 남았나요? 네. 공무원 지급 기준에 준하여 필요 경비를 지급한다라는 조합 정관과 달리 출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공무원 예비 규정을 미준수하여 출장비를 집행한 경우가 지적되었습니다. 네. 또 급여 지급 시 식대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와 업무 추진비 등으로 식대를 중복 집행한 경우가 지적되어 모두 한수 조치하였으며 조합 정관으로 정한 결산보고서 제출 기일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가 지적되어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예, 정보 공개도 의무적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밖에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경우 10월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기간을 미준수한 경우가 있었고 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 시 10월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기간을 미준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발 조치를 했고요. 예. 또한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매 분기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서면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을 미준수한 경우도 행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 운영 실태를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한 게 이번이 혹시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2022년 2년간 정비사업 현장 점검반을 15 운영했습니다. 예. 이때 이제 9곳의 정비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12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중 50건을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검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올해도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한 건데 가장 흔하게 지적되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네. 조합 운영 실태 현장 점검 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맞지 않아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건에 대해 총회 사전 결의를 받지 않아 지적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결의를 통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조합에서 긴급사항 혹은 빠른 추진을 위해 총회 사전 결의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여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시 많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금 차입 한도액 및 이율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흔히 지적되는 사례입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를 제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면서 좀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보통 민원이나 분쟁이 많은 사업장이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비도 증가될 수 있어 주변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정적인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만큼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조합원이 네. 이렇게 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기에는 이 내용들이 너무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전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가 그래서 좀 어려운 점도 쉽지 있습니다.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이제 2021년 12월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도시정비 사업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인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발간했습니다. 네. 이 지침서를 보면 조합 임원 윤리 요식과 행동 강령,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유의사항, 실태 점검 적발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개별 조합 행동 강령을 제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
지원부로 연락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의 윤리규범과 계약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조합 운영에 의문이 들면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이 지침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그런데 입주 후에도 조합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상황을 유심히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정비법상에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인가 및 인정고시가 되면 예.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하고 해산 이후의 절차는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청산인은 조합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자녀 재산의 인도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통상 청산인은 조합장이 선임됩니다. 네. 그런데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 등을 행위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현행 제도상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행정청에서 정비사업의 관리감독의 영역은 조합 해산 시까지이며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행정청이 아닌 법원의 영역으로 네. 행정청이 감독 및 처벌 권한이 없어 조합원이 아니면 청산 절차에 관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도적으로 네. 조합 청산을 미루는 일,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2023년 5월 31일 국회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로 행정청의 조합의 이후에 성립 절차까지 검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고의 지연 등 위법 사항을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관리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조합 임원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어 같은 지적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들은 올해 5월부터 초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적발 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 정비사업 운영 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에는 10개소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상적인 조합 운영과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현 대구시 도시정비과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는 문화도시, 또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 예술로 발달되어 있지만 연극으로도 유명합니다. 지역 청년 연극인들을 위한 연극 축제가 지난달 26일부터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윤가영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6일과 9월 2일 2023 달서 청년 연극제가 열리는 달서 아트센터 와룡홀을 찾았습니다.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열리는 공연은 청년 연극인들이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연극 무대 조금 담아왔고요. 이어서 관객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선택하는 거잖아. 넌 그게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그래, 여유가 있겠지. 불안함도 없을 거고. 맞아. 이건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길이 생기는 거라니까? 젊은이들의 애환이 조금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각박하다는 말이겠죠.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결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기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사실 은연중에 누구나 등급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지정하고 결혼이랑 연관지은 점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닿았습니다. 자금쇠, 귀를 움직여봐. 선생님 움직이지 않아요. 돌지 어서 빨리 귀를 움직여보란 말이야. 빨리 고양이처럼 귀를 빨리 움직여봐. 선생님 너무 어두워요. 총
두 편의 연극을 소개해줬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연극은 결혼을 주제로 한 연극이었고 마지막에 들려드린 연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명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연극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주인공 보이책을 연기한 배우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활동 중인 극단 폼의 대표이면서 배우와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근입니다. 저희 극단 폼은 이 형식, 양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극단이고요. 이 다양한 형식과 양식의 공연의 시도를 통해서 이 입체적인 연극을 지향하고 이 멋스러운 연극을 관객들에게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극단이고요. 2020년에 창단된 극단입니다. 보이책은 이 요절한 작가 비너의 미완성 희곡이고요. 후대에 이제 미완성된 희곡을 이 후대 사람들이 이 순서와 이 페이지들을 모아서 임시로 완성이 되어 있는 희곡입니다. 실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개인의 인격의 상실과 이 살인의 문제가 과연 개인의 문제인가 혹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희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극 한 편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과 또 인력들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청년 예술가들 입장에서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 이런 청년 연극제를 통해서 달서에서 지원해주는 이 극장 또 이런 인프라들과 비용들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예술 세계를 관객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청년 예술인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은 그 전업으로 연기를 하신 연극 무대에 서시는 분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와. 연극만 전문으로 하십니다. 이런 무대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데 청년 연극인들이 보다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또 연극제도 자주 열리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9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연극제 달서구뿐 아니라 다양한 구군에서도 열렸으면 하고요. 대구 연극의 미래를 볼 수 있는 2023 달서 청년 연극제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달서아트센터에서 공연기획 담당하고 있는 허정무입니다. 대구는 연극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많은 극단들과 연극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년 연극인들에게 집중을 해서 청년 연극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작품화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달서 청년 연극제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극단과 공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극제는 대구 연극협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진행된 공모에 수많은 팀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작품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고 연극 저항 집단 백치들, 극단 폼, 어쩌다 프로젝트 세 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결혼, 사랑, 사회적 부조리 같은 주제들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재미와 감동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관객들의 공감대를 많이 이끌어내면서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관객들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축제는 9월 9일 마지막 하루만 남아있는데요. 어쩌다 프로젝트의 첫 출근이라는 작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초 제2회 더 파란 연극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었고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 네트워킹 페스티벌에서도 대구 대표 청년극장 작품으로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입니다. 작품성이 이미 검증된 작품인데 저희 극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 연극계의 미래가 될 청년 연극인들을 현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에도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어쩌다 프로젝트의 창작극 첫 출근이 무대에 오릅니다. 출근 첫날의 풍경인가요? 무슨 네. 내용이에요? 이 공연은 주인과 동거인이 잃어버린 사원증을 찾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언가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모두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열리는 마지막 공연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달서 청년 연극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윤가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대구 중구청이 추진 중인 이 이인성 아르스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이 낯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인성 화백은 일제시대의 이름을 날린 화백입니다. 이 아르스 공간이란 이 이인성이 1930년대에 대구에서 운영했던 카페 이름이고요. 오늘은 이 이인성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부터 이 중구청이 이인성을 조명하는 공간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르스가 카페 이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인성 화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인성 화백은 1912년생 대구 출신이고요. 수창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29년에 17세 나이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하고 2년 후인 1931년에는 특선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 대구에서 지역 유지 그리고 대구 거류 일본인들의 협력으로 일본 도쿄로 넘어가서 킹크레용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조선미술계에 공인된 최고 전람회인 조선미술전람회에 일본에서 제작한 그림을 매년 보내서 거듭 특선과 최고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한때는 조선미술전람회가 이인성을 위해 있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고요. 계속 상을 차지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인성의 대표작인 가을 어느 날 경주의 산곡에서 등이 나왔습니다. 이 낭만과 허무가 공존하는 조선의 향토를 갖가지 상징과 은유를 더해 연출한 걸작들이라는 평가를 당대에 받았고요. 네. 이 도쿄로 간 이듬해에는 일본 최고의 관전, 그러니까 관에서 주최하는 전람회인 제국미술전람회에 바로 입선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조선의 천재소년으로 대서특필됐고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아주 유명한 화백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인성 화백이. 자, 이 화백을 위한 고향이 이제 대구니까 이 화백을 위한 공간을 중구가 조성한다. 이렇게 들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에 여러 쟁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인물의 친일 행적 논란입니다. 이 이인성이 참여했던 조선 미전은 일본이 한국의 화풍을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설립한 거고요. 네. 193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는 이 일제가 조선 미전에 향토색이 짙은 작품 제작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이인범 상명대 조형예술학과 교수는 이인성은 관전과 같은 일제의 제도적 인프라를 통해 성공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일제의 이데올로기와 별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예. 방금 인물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면서 조선의 향토를 연출한 걸작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네. 이 이인성의 작품에 공통으로 드러나는 조선의 향토성이 당시 일제 식민체제에 순응했다는 증거라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조선의 향토성이 일제 식민체제에 순응했다는 증거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조선의 향토성? 네, 예. 이게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제 일본에 의해 줄곧 요구되었던 향토색이란 개념인데요. 네. 조선을 개화되지 못하고 비문명화된 곳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 자신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발전되고 우월하다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겁니다. 예. 이 이정아의 논문을 보면 이인성 회화의 향토색 고찰이란 제목인데요. 이 많은 학자가 그의 작품에서 표현된 향토색을 민족의 정체성 확립 또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이 당시 그에게 있어서 향토색이란 조선식 양화의 세계를 표현하는 모티브였을 뿐 이 한민족에 대한 애착이나 조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유경의 서울대학교 논문인데요. 이 한국 근대미술의 향토론의 유행과 일본의 조선 무속 연구 이런 제목인데 네. 이 논문에서는 이인성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일본의 동화정책 일환으로 개최된 이 조선 미전에서 일본인 심사위원들의 지방색, 조선색의 요구는 고유한 조선의 특색, 전통의 표현이라는 미명하에 내선일체, 동문동종 등의 일본의 이상을 자연스럽게 조선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친일 행적으로 보는 건가요?
이게 친일 행적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요. 예. 여러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이 화가 손동지는 이인성이 그림을 배우며 입상하던 30년대에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조선 미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친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놓고 친일 선전물 같은 그림을 그려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화가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연구자와 또 화가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그렇죠.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긴 하지만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중구는 왜 이인성을 이 조명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이 중구청은 이인성의 작품의 저작권, 유품 등을 기증받아서 추진을 해왔고 또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실제로 이 사업은 지난해 2월에 중구청과 이인성 화백 유족 측이 이 이인성 화백의 예술세계 계승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 맺어진 협약에 따르면 유족은 이 화백이 작고한 뒤 70년 넘게 보관해온 유품의 700여 점과 또 관련 연구 자료를 중구청에 기증하고 이 중구청은 그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공간을 이 현재 폐관된 채 방치 중인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 건물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난해 하반기에 중구청은 사업을 추진을 시작을 하면서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술, 뮤지컬,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소장품 기반 실감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지상 1층에는 아르스 다방을 포함해서 미디어 아트 또 공연을 위한 공간이 들어서고 지상 2층에는 뭐 작품의 전시관, 이인성 작품 실감 미디어 아뜰리에 복원 공간 같은 게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유족이 작품을 기증하면서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아르스 공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인성이 1938년 7월에 대구에서 개점한 다방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다방이었군요. 네, 이게 또 대구 최초의 다방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인성 화백의 아들인 이 이채원 씨는 아르스가 대구는 물론 서울에서 온 많은 예술인들이 들르던 명소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간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선 지역에서 여러 이견이 있는데요. 이 지난해 말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인성을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과 함께 이인성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 점,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미디어 아트로 예산안이 구성된 점, 그리고 공간이 협소해서 연구기관마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 보였던 점, 뭐 예산 설명서 내용이 불충분한 점 등이 반대 이유로 제기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산이 삭감됐으면 사업도 중단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올해 추경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지난 6월 27일에 중구의회가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 예산안 27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교부금 15억 그리고 구비 12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 계획은 중구 관광과에 따르면 12월쯤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말쯤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일단 중구청은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 문화예술계와 의회 안에서는 이 원안을 좀 변경해서 다른 동시대의 지역 미술가들을 함께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지난 5일에 대구 문화예술계가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핵심은 일제 식민체제에 순응한 이인성만을 조명하기보다 이 동시대 예술가였던 익회대, 이상춘 등 다른 지역 미술가들을 함께 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구시와 중구에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 및 이인성 기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다양한 근대 미술가를 조사하고 또 대구 미술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 정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대 지역 미술가와 함께 이제 이인성 화백을 뭐 조명하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지역 미술업계에서는요. 네,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중구청 입장에서는 시작이 이인성 유족으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인성 말고도 다른 미술가를 함께 조명하는 것 가능할까요?
네, 이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예시로 든 미술가들은 이인성과 비슷한 연배의 익회대, 이상춘 등인데요. 이들도 대구 출신인데 한국 미술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외면을 당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민족주의 미술을 지향한 리얼리스트인 익회대,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활동을 했던 당시 아방가르디스트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상춘의 예술 정신이 일제 식민체제에 순응한 이인성의 미술보다 높게 평가를 받아 마땅한데 네. 왜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식민주의 미술가를 더 기록하고 기념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었고요. 그렇군요. 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 김 기자는 어떻게 보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 중구청 입장도 한편에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필요하면 관이 적극 나서서 조명받지 못한 예술가들도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이 17억 원이라는 적지 않는 예산을 들이는 만큼 지금이라도 나오는 지역민과 예술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역사적으로도 관광지로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또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야구와 족구. 이 두 종목인데요. 이 야구와 족구가 우리 대구에서 최초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야구와 족구가 둘 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구, 특히 야구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곳이 대구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 소년 야구단은 대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말 대구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에 의해서인데요. 당시 버루엔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부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리. 왜 당시에 이제 선교사분들이 활동을 할 때 본명에 조금 비슷하게끔 한국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브루엔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부해리.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1900년 3월 25일에 대구에서 소년 야구단을 창단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국내 최초로 알려진 게 이제 황성 즉 서울의 YMCA 야구단보다 4, 5년 더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먼저 야구가 시작된 걸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에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YMCA 선교단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선교사였던 찔레트라는 선교사가 1904년,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1900년인데 여기는 1904년이죠. 역시 선교에 활용하기 위해서 야구 장비를 들여온 거죠. 네, 그때 재직했던 야구단 이름이 YMCA 야구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화배우 김혜수, 송강호 이분들이 주연으로 나왔던 YMCA 야구단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1900년 3월 이 버루엔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 1900년 3월에 대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소년 야구단이 구성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해리 선교사님의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제 일기에 했더라도 개인적인 일기라고 하더라도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버루엔 즉 부해리라는 이분이 1899년 10월에 대구에 부임을 하는데 그때 계속 일기를 적으셨어요. 그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국에 오면서 야구 배트를 가져왔고 공과 마스크, 글러브 등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쳤다. 그래서 1900년 3월 25일에 이갑성이라는 분을 비롯해서 여러 어린이들을 모아서 소년 야구단을 창단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 중에 좀 재밌는 부분이 이갑성이라는 분입니다. 이갑성이라는 분은 독립선언서에 선언한 민족대표 33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대구 출신, 유일한 대구 출신이고 또 당시에 30대 초반에 최연소 그 민족대표 33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야구를 배운 최초의 분이라는 거죠.
부혜리 선교사님의 그 일기에 상당히 네. 자세하게 네, 지금 기록이 되어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요즘에 뭐 SNS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긴 건데 네. 처음으로 야구를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네요. 네,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를 가지고 된 이런 야구가 처음에 당연히 우리 복장하고 너무 다른 복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가 반바지를 입고 헐렁한 셔츠를 입고 또 모자를 쓰고 나타나다 보니 그분을 모셨던 지역의 한국어 선생이 놀라면서 아니 이게 무슨 차림입니까? 맨다리고 두루마기도 입지 않고 채통 없이 모자를 눌러 쓰다니 다시 집으로 가서 예의를 갖추어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1900년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에는 또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 복장으로 야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예, 뭐 다른 에피소드도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버거웠죠. 그래서 이게 애들이 기가 꺾이는 겁니다. 공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래서 몇 가지 맞출 수 있는 기술을 익힐 때까지 방망이는 좀 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니스 라켓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대치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야구 도시로 유명하게 된 것도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대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뭐 경북고등학교, 대구상고, 대구고등학교 여러 명문들이 전국을 제패를 많이 했습니다. 네. 또 대구 연고의 삼성 라이온즈가 계속해서 한 팀으로 야구 역사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 즉 전통과 역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야구도 그렇고 또 족구도 대구에서 최초로 시작된 건가요? 네, 이게 또 재미난 부분인데 그냥 구전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아니라 기록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뭐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요즘은 남녀 같이 다 즐기는 종목 중에 하나가 족구입니다. 네. 이 족구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대구라는 사실을 오늘 알리게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족구 발상지가 대구라는 겁니다. 발상지.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시냐면 새롭게 태어난 곳이 대구에서 제일 처음에 하게 됐다는 거죠. 족구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족구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1966년도에 대구 동구에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촌 비행장 거기에 11전투 비행단 지금의 K2라고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K2에서 시작되었다고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출동복을 입고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 넓은 비행장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네, 출동복을 입은 채로 즐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족구라고 이름을 붙인 그렇죠. 건가 보네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이런 운동을 했던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족구 자체가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여러 구기 종목들 중에서 이 유일한 한국에서 생겨난 거의 유일한 이런 종목인데 처음에는 이제 배구라는 종목에서 좀 그 인용을 해왔죠. 네. 코트를 두고 두 팀 사이에 네트를 둔다는 거지. 거의 공통점이 있고 다만 손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와 무릎 아래의 다리 부분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 서로 네. 겨루는 그런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족구를 처음 본 게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렇습니다. 남학생들 특히 복학생 선배들이 많이 하는 네, 맞습니다. 그게 족구여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근데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한 게 대구였다라는 건 정말 네, 혹시 그때 뭐 듣네요. 즐겼던 선배 중에 저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족구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뭐 시간 보내기용 아니면 단합 때 이럴 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좁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좁은 스포츠니까요. 공간에서는 또 좁은 사람을 적게 넣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같은 여학생도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현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한 것은 1966년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K2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중에서 출동복 입은 채로 활주로 자체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그러니까 그 활주로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어놓고 즐기기 했다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이게 이제 이때 규칙을 네,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족구 경기가 그러면 어떻게 전파가 된 건가요? 네, 이제 이게 해보니까 재밌겠죠. 재밌으면 이제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한 2년 뒤에 역시 K2에서 대위인 정덕진 씨와 중위인 안택순 씨가 경기 규칙을 이제 제안을 해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거 신선하다 해서 표창을 받습니다. 장관까지. 네, 그래서 전군의 부대에 이제 규정으로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군에서 해보니까 재미있고 해서 규칙을 제안한 게 68년에 제안하고 선정이 되면서 국군 체육 책자에 수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에서 공군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이 향후 육군 해군 전군의 족구가 전파된 것이죠. 네. 근데 처음과 지금의 족구 경기 규칙에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배구장에서 배구 네트를 아래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구 네트가 우리 사회자님 그 족구 네트보다 조금 더 깁니다. 아래 위로. 예, 그래서 좀 더 높죠. 예, 높기도 하고 그런데 땅에 닿도록 해서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는 또 이제 뭐 배구공도 썼다가 축구공도 썼다가 또 인원 제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다 넣어서 했던 거죠. 공이 너무 큰데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한 4인 정도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과거에는 한 8명 정도 했다라고 보면은 꽉 차는 거죠. 공을 찰 때는 축구와 같이 이제 다 하는데 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구도 마찬가지 손을 하지만 다른 다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배구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세 번의 그렇죠. 3번의 기회를 둬서 배구도 한 번만에 넘길 수 있고 두 번만에 넘길 수 있지만 3번을 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회를 둬서 상대방 구역에 공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시작된 족구가 지금은 뭐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가 그렇죠. 됐어요. 이제 단합 대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공 하나만 입고 하다 보면. 그래서 1974년도에 이런 국방부 체력관리 규칙에 게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사회 체육으로 전파가 되고 대한족구협회가 창립이 되고 이제는 하나의 정형화된 게 되면서 규칙이라든지 대회 방식이 체계화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누구나 쉽게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축구와 함께 거의 인기를 양분하고 있다. 물론 우리 대중에서는 야구도 인기가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쉽게 즐기는 바에서는 축구와 족구와 양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등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 종목으로 된 것이 우리 대구가 원조다. 상당히 조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바로 또 참가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그것도 누구나 장점인 것 참여가 같아요.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야구와 또 족구가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거 좀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네.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록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만큼 대구라는 도시가 새로운 부분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보 클릭. (9월 7일) 오늘은 우리나라가 제안에 지정된 첫 UN 공식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수칙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대기 전력을 줄여야 합니다. 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두류정수장에서 2023 대구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 우수 상품과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확대를 하기 위해 개최되는데요. 30여 개 전통시장이 55개 부스에 참여해 먹거리 장터 운영과 특산품을 판매합니다. 올해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 전통시장도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인 가요제, 우리시장 흥장치 등의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되니까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과 체인지업 그라운드 일대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바이오 분야 저명 인사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또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현황과 그린 바이오, 해양 바이오 산업의 동향도 심층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제사용품 등의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마, 폭염 등으로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 불량식품 판매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실시되는데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와 식자재 위생 관리 등에 관한 것이며 오늘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제9회 팔공산 왕건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신순겸 유적지 앞 잔디광장과 팔공산 동화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과 신순겸 장군의 충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역사 체험과 걷기 행사, 주민 장기자랑 대회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역의 명소에서 역사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대구 범어도서관의 도서대출 횟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범어도서관뿐만 아니라 용화학도서관과 또 고산도서관도 대출 건수 상위 10위에 올라서 수성구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구가 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튼튼한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높일 방안들 계속해서 활발하게 마련되길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